야, 이년아. 너 같은 게 어디서 굴러와서 우리 아들 발목을 잡아. 1,000만 원 줄 테니까 군말 말고 당장 짐 싸서 나가. 10년이에요, 10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 보고 밤 10시까지 행주 한 번 못 놓고 일한 며느리 면상에다가 시어머니가 수표 한 장 던지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가게 방송 타고 줄 서는 맛집 되니까 이제는 강남에서 카페 3개 한다는 부잣집 딸이랑 아들 재혼시키겠다 이거죠. 옆에서 남편이라는 인간은 고개나 푹 숙이고요. 근데요, 그 수표 제가 곱게 받아간 거 맞아요. 대신 그 돈 받고 나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아직 모르고 계신 종이 몇 장이 제 가방 안에 같이 들어 있었거든요. 딱 사흘 뒤 그 집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머리맡 스탠드를 켜고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봤어요. 이불을 끌어올려 남편의 어깨를 덮어주고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옷장에서 미리 꺼내둔 앞치마를 챙겨 들고 까치발로 안방 문을 빠져나왔죠. 시댁 2층 거실은 아직 깜깜했고 1층 백반집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오늘따라 더 차갑게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주방 형광등을 켜자 어제 밤늦게 담가둔 멸치 육수 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가스불을 올리고 솥뚜껑을 열어 다시마 한 줌을 더 넣었습니다. 10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새벽 의식이었죠. 미정아, 벌써 내려왔니? 뒤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친 채 주방 입구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 오늘 새벽장 다녀와야 해서 일찍 내려왔어요. 행주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가락시장 가기 전에 2층 화장실 청소도 좀 해놓고 가. 어제 보니까 거울에 물때가 끼었더라. 시어머니가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며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네, 다녀와서 바로 할게요. 손에 든 행주를 꽉 쥐며 대답했어요. 가락시장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채소가게 사장님이 손을 흔들며 단골을 알아봐 주셨죠. 새댁, 오늘도 일찍 왔네. 무 좋은 거 들어왔어. 보고 가. 채소가게 사장님이 무 1개를 들어 올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사장님, 무 5개랑 대파 1단 주세요. 그리고 청양고추도 1봉지요. 장바구니를 펼치며 무 상태를 손으로 눌러봤어요. 검은 비닐봉지에 채소를 받아들고 생선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시계가 7시를 가리킬 무렵 친정엄마가 매주 보내주시는 비법 양념통을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빨간 고춧가루와 진한 멸치 액젓 향이 주방 안에 퍼졌습니다. 친정에서 함께 보내온 깍두기와 열무김치를 반찬통에 한 통씩 옮겨 담았죠. 새댁, 문 열었어? 가게 유리문 너머에서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앞치마를 매만지고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들어오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문을 활짝 열며 박 할머니의 팔을 살짝 부축했습니다. 내가 새댁 김치찌개 못 먹으면 하루가 안 가. 박 할머니가 평소 앉던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으며 무릎을 톡톡 두드리셨어요. 잠시만요. 따끈하게 한 상 차려드릴게요. 뜨거운 뚝배기에 김치찌개를 옮겨 담고 공깃밥과 반찬을 쟁반에 올렸습니다. 박 할머니 앞에 상을 내려놓자 박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드셨어요. 아이고, 새댁 음식은 정말 친정엄마 손맛 같아.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는지 몰라. 박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그때 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보던 시어머니가 신문을 탁 접으며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그게 다 우리 집 비법이지 뭐. 내가 며느리한테 시집 오자마자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줬어.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올리며 박할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박할머니가 잠시 시어머니를 쳐다보다 슬쩍 제 쪽으로 눈짓을 보내셨어요. 행주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입꼬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네, 어머니 덕분이죠. 할머니, 그릇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박할머니에게 물 한 컵을 새로 채워드리고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점심 피크 타임이 끝나갈 무렵 가게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동네 부동산 김 사장이 양복 차림으로 들어와 카운터 앞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사모님, 좋은 소식 하나 가지고 왔어요. 부동산 김 사장이 손가락으로 카운터를 톡톡 두드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그래요? 시어머니가 신문을 내려놓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 건물 시세가 또 올랐어요. 작년 이맘때보다 3억은 더 붙었지 싶은데. 부동산 김 사장이 손바닥을 비비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진짜 그렇게 올랐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설거지를 하던 손이 잠시 멈춰졌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 너머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사모님, 이 동네에 이만한 노포가 어딨어요. 가게 이름값까지 따지면 더 비싸지. 부동산 김 사장이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우리 두식이한테도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네. 자세한 건 다음에 또 와서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으며 부동산 김 사장을 배웅했습니다. 행주를 쥔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갔어요. 저 시선이 어쩐지 불길하게 느껴져서 그릇을 닦는 손이 자꾸만 뻑뻑해졌죠. 오후 3시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쇼핑백 2개를 양손에 들고 식탁에 털썩 앉으며 아가씨가 입을 열었어요. 옳게, 나 배고픈데 백반 하나 차려줘. 김치찌개로. 아가씨가 쇼핑백을 옆 의자에 휙 던지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네, 아가씨. 잠시만 기다리세요.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가게에 들른 남편이 아가씨의 쇼핑백을 슬쩍 보더니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소영이 또 뭐 샀어? 맛있게 먹어. 남편이 아가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쇼핑백에 찍힌 명품 로고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거렸습니다. 뚝배기에 김치찌개를 옮겨 담는 손이 평소보다 거칠어졌어요. 저녁 장사 전 잠깐 짬이 났을 때 2층 안방에 빨래 바구니를 가지러 올라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안방 안으로 들어서자 화장대 위에 시어머니의 통장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어요. 빨래 바구니를 집으려다 무심코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매달 가게 매출 통장에서 시어머니 개인 적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300만 원, 450만 원, 어떤 달은 700만 원까지. 그 옆 칸에는 아가씨의 카드값이라고 짐작되는 큰 금액이 빠짐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빨래 바구니를 집어들고 조용히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녁 장사가 시작되자 시이모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시이모는 카운터 옆 자기 지정석에 자리를 잡으며 시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자야, 오늘 점심 매출은 좀 어때? 시이모가 매출 장부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며 안경을 콧잔등 위로 밀어 올렸어요. 언니, 오늘 좀 괜찮았어. 한 80만 원 찍은 것 같아. 시어머니가 시이모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다정하게 어깨를 기댔습니다. 시이모가 가게에 출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행주 한 번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도 없이 동생 집에 얹혀 살게 된 시이모에게 가게는 그저 월급이 나오는 의자였습니다. 손님 테이블을 정리하다 시이모와 눈이 마주쳤지만 시이모는 시선을 슬쩍 피하며 장부에 뭔가를 적었어요. 마감 시간 무렵 박 할머니가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서려다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세댁, 얼굴이 반쪽이 됐어. 좀 쉬어가며 해, 응. 박 할머니의 손이 따뜻하게 제 손등을 감쌌어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살펴가세요. 박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가게를 나가시고 문이 닫힌 순간 주방 뒤편으로 몸을 숨겼어요. 행주로 얼굴을 가리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지만 손등으로 눈가를 꾹 누르고 이내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죠. 밤 10시가 다 되어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물기를 닦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2층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갔어요.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안방 문틈으로 가느다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방 앞을 지나치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어요. 언니, 그 부잣집 딸 말이야. 강남에서 카페 3개 한다는 그 집 딸.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졌어요. 우리 두식이랑 한번 자리 만들어 보자.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들뜬 기색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였어요. 가게도 잘 되겠다. 이참에 두식이 짝을 제대로 갈아 끼워야 안 되겠어. 시어머니가 작게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바닥을 입에 가져다 대고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복도를 살금살금 지나 부부 침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이미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었네. 빨리 자. 남편이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응, 씻고 올게. 화장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박 할머니 말씀처럼 정말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2번 씻고 수건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어요. 옆에서 잠든 남편의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몸을 일으켜 침대 옆 서랍장 가장 아래 칸을 열었어요. 겹겹이 쌓아둔 옷가지 사이로 손을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끝에 작은 노트 한 권이 닿았죠. 10년간 빠짐없이 기록해온 시집살이 일기였어요. 노트를 꺼내 무릎 위에 펼치고 머리맡 스탠드를 켰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오늘 시어머니가 시이모에게 한 통화 내용, 부동산 김 사장이 던지고 간 시세 이야기, 안방 화장대 위에서 본 통장 숫자까지 한 줄 한 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볼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을 때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내일도 5시면 다시 눈을 떠야 했습니다. 노트를 다시 서랍장 깊숙이 숨겨넣고 스탠드를 껐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든 채 들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식아, 엄마가 어제 부동산 김 사장이랑 이야기 좀 해봤는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밥그릇 옆에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무슨 이야기, 엄마? 남편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으며 무심하게 되물었습니다. 큰 길가에 자리 하나 났대.
우리 거기다 2호점 내자. 시어머니가 손바닥을 짝 마주치며 환하게 웃었어요. 남편이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엄마, 본점도 바쁜데 2호점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 남편이 입을 우물거리며 천천히 말했어요. 감당이 무슨 감당이야. 미정이 있잖아. 미정이가 새벽부터 일 잘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시어머니가 턱으로 저를 가리키며 활짝 웃었습니다. 밥 공기를 들고 있던 손이 잠시 공중에 멈췄어요. 네, 어머니. 짧게 대답하고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며 밥그릇만 비웠습니다. 며칠 뒤 2호점 계약 자리에 따라갔어요. 부동산 사무실 안 응접 소파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란히 앉았고 그 옆 끄트머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동산 김 사장이 계약서 양식을 테이블 위에 펼치며 펜을 내밀었어요. 사업자는 누구 명의로 하실 거예요? 부동산 김 사장이 안경을 콧잔등 위로 밀어 올리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두식이 명의로 하면 되지 뭐. 안 그래, 두식아.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뚝을 톡톡 두드렸어요. 응, 엄마 알아서 해. 남편이 펜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 끈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어요. 며칠 전 친정에 잠깐 들렀을 때 친정 오빠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부동산 김 사장이 계약서에 도장 찍을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하는 동안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그날 저녁 가게 마감을 마치고 친정에 잠깐 들렀습니다. 친정엄마가 앞치마를 두른 채 식당 주방에서 김장 양념을 버무리고 계셨어요. 엄마, 부엌문 앞에서 작게 불렀습니다. 친정엄마가 양념 묻은 손을 행주에 닦으며 돌아보셨어요. 우리 미정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친정엄마가 의자를 끌어다 주시며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마침 친정 오빠도 홀에서 마감 정산을 하다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미정아,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친정 오빠가 의자에 앉으며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입을 열었어요. 오빠 시댁에서 큰 길가에 2호점 낸대. 사업자는 두식 씨 명의로 한다고 하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또 거기 가서 새벽부터 일만 하라는 거야? 친정 오빠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려쳤어요. 친정 엄마가 행주를 꽉 쥐신 채 의자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그동안 너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알아? 친정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 미안해. 진작 말 못해서.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친정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양손으로 꼭 감싸주셨어요. 미정아, 양념을 우리가 매주 보내잖아. 그게 다 내 손맛으로 가는 건데 내 몫은 한 푼도 못 받고 그게 말이 되니? 친정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주위를 두어 바퀴 돌았습니다. 오빠, 나도 이번엔 가만히 못 있겠어. 고개를 들어 친정 오빠를 쳐다봤어요. 내가 동창회에서 만난 박정훈이라고 변호사 사무실 한다는 친구가 있어. 사람도 진중하고 너 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아니었나? 친정 오빠가 휴대폰을 꺼내 액정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가슴이 쿵 한번 내려앉았어요. 박정훈이라는 이름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그 사람한테 지금 전화하려고? 손을 살짝 들어 친정 오빠를 말렸어요. 그래, 지금 해야지. 더 미루면 안 돼. 친정 오빠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점잖은 남자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일주일 뒤 동네 작은 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는 박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자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정아, 너 맞지? 박 변호사가 안경을 살짝 축혀 올리며 빤히 쳐다봤어요. 정훈아. 오랜만이야. 손에 든 핸드백 끈을 꼭 쥐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응접 소파를 손으로 가리키며 자리를 권했어요. 앉아. 진짜 오랜만이다. 학교 졸업하고 처음이지. 박 변호사가 종이컵에 따끈한 보리차를 따라 앞에 놓아줬습니다. 응, 그때 이후로 처음이야.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오빠한테 사정은 다 들었어. 천천히 그동안 있었던 일 처음부터 다 말해줘. 박 변호사가 펜과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등으로 입가를 한 번 닦고 10년 동안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박 변호사는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고 노트에 글씨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박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고 종이 한 장을 앞으로 밀었어요. 미정아, 잘 들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내가 하나하나 알려줄게. 박 변호사가 종이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응, 말해. 다 들을게. 종이 위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먼저 이번 2호점 사업자 이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이름으로 올려. 박 변호사가 첫 번째 동그라미 안에 별표를 그렸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시어머니가 두식 씨 이름으로 한다고 이미 못 박았는데. 종이컵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세금 이야기를 꺼내. 시어머니가 세금 얘기에 제일 약하다며. 본점 매출이랑 묶이면 골치 아프다고 설득해봐. 박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종이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은 친정에서 매주 보내주는 양념이랑 김치 말이야. 그거 거래 내역을 매달 종이로 깔끔하게 남겨둬. 정식 거래로. 박 변호사가 두 번째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게 나중에 무슨 도움이 돼?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가게 맛의 절반이 친정 양념이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가 되는 거야.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걸 자기가 다 가르쳤다고 우겨도 종이가 다 말해주거든. 박 변호사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진지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가 세 번째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네가 쓴 일기랑 시어머니 폭언 같은 거 녹음한 게 있으면 그것도 따로 잘 보관해. 핸드폰 말고 다른 데로 옮겨둬. 박 변호사가 펜 끝으로 동그라미 안을 콕 찔렀습니다. 녹음은 몇 번 해뒀어. 일기는 10년치가 다 있고.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미정아, 너 진짜 대단하다. 그걸 다 모아뒀단 말이야. 박 변호사가 잠시 펜을 내려놓고 빤히 쳐다봤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종이컵에 입을 가져다 댔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앞에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한 번 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어머니, 2호점 사업자 명의 말인데요. 시어머니가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쳐다봤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살짝 내렸어요. 제가 2호점에 매일 출근해서 운영할 거잖아요. 근데 본점이랑 사업자가 같으면 세금 처리할 때 본점 매출이랑 자꾸 묶여서 골치 아파지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신문을 다시 들썩였어요. 차라리 2호점은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 게 본점이랑 매출이 분리돼서 어머니께도 훨씬 유리해요. 세무서에서 들여다볼 때도 깔끔하고요. 손바닥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문을 접고
한참 동안 입을 우물거렸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안경을 콧잔등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네, 부동산 김 사장님도 그게 낫다고 하셨어요. 부동산 김 사장의 이름을 슬쩍 넣으며 못을 박았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도장은 내가 줄게.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 도장이 든 작은 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장을 두 손으로 받아드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다음 날 오전 세무서 안대기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전광판에 번호가 뜨자 창구로 걸어갔어요. 직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도장을 꾹꾹 찍어 내려갔습니다. 종이 가장 윗줄에 대표자 한미정이라는 5글자가 또렷하게 찍히던 그 순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어요.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2호점이 오픈하자마자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어요. 본점보다 자리가 2배는 넓은데도 점심시간이면 대기 손님이 가게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가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거기가 큰 길가 백반집 맞나요? 저희가 지역 방송국에서 맛집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 작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본점으로 달려가 시어머니에게 알렸어요. 어머니, 방송국에서 우리 가게 촬영 나온대요. 다음 주에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뭐? 방송? 어머나 어머나. 시어머니가 두 손을 입에 가져다 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촬영 당일 시어머니는 새 옷을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시어머니 앞에 가져다 댔어요. 사장님, 이 집 김치찌개 비법이 뭡니까? 진행자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 집 비법은 다 시어머니인 내가 며느리한테 하나하나 전수한 거예요. 며느리가 시집 왔을 땐 아무것도 모르는 새댁이었으니까.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주방 입구에서 행주를 쥔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행자가 주방 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카메라를 돌리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진행자의 팔을 살짝 잡으며 다사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우리 며느리는 부끄럼이 많아서 카메라 앞에 못 서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활짝 웃었습니다.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입꼬리는 단정하게 올린 채 주방 안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기세를 몰아 3호점 자리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미정아, 3호점은 어디다 낼까? 옆 동네 사거리 자리가 좋다는데. 시어머니가 매출 장부를 펼쳐 보이며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3호점도 제가 2가게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니까요. 명의도 통일하는 게 직원 관리도 수월하고 효율적이에요. 박 변호사가 일러준 대로 차분하게 설득했어요. 그래, 미정이 너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카운터만 봐도 되겠지. 시어머니가 흡족한 얼굴로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3호점 사업자 등록증에도 5글자가 또렷하게 찍혔어요. 그 무렵부터 본점에서 묘한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시이모가 카운터 안쪽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 매출 장부를 따로 한 권 더 쓰기 시작했어요. 그 장부는 시어머니의 화장대 서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에서는 매달 정체불명의 큰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침대 옆 작은 노트에 그 모든 흐름을 한 줄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방송이 나간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본점 마감을 도우러 잠깐 들렀을 때 시어머니가 카운터 안쪽에서 휴대폰을 들고 작게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사모님. 오늘 저녁에 꼭 모시고 오세요. 우리 두식이도 자리에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를 한 톤 높여 상냥하게 말했어요. 행주를 잠시 내려놓고 가게 안쪽 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어요. 두식아,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통화를 끊자마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 대고 외쳤습니다. 남편이 잠옷바람으로 계단 위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왜 엄마?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내려왔습니다. 오늘 엄마 친구분이랑 그 댁 따님이 식사하러 오신댄다. 너 옷 갈아입고 가게 안쪽 룸에 꼭 자리 잡고 있어라.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손으로 톡톡 두드리며 단속했어요. 왜 그게 누군데? 남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아무튼 좋은 자리야. 빨리 가서 옷 갈아입어. 엄마 말 들어.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으며 남편을 다시 위층으로 올려보냈어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행주의 손을 닦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가게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자 손님 한 분과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함께 들어왔어요. 한눈에 봐도 평소 가게에 들르는 동네 단골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여자 손님의 손목에서는 금팔찌가 두툼하게 빛났고 옆에 선 젊은 여자는 어깨에 명품 가방을 무심하게 걸치고 있었어요. 어머나 사모님, 어서 오세요. 이쪽 룸으로 모실게요. 시어머니가 평소엔 직원에게 시키던 안내를 직접 나서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가게 안쪽 룸으로 이끌었어요. 두식이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리 와서 인사 좀 드려라. 시어머니가 룸 안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황두식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올라갔습니다. 룸 미닫이 문이 스르륵 닫혔어요. 주방 한쪽에 서서 룸문 쪽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식사 자리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소 손님 응대용 백자 접시를 꺼내라며 시이모를 통해 일러왔습니다. 상차림은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고 주방 정리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룸 미닫이 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주방까지 닿았어요. 우리 딸이 강남에서 카페를 3개나 운영해요. 막내라 늦게 짝을 찾는다고 좀 미뤄지긴 했지만 여자 손님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행주를 쥔 손이 잠시 멈췄어요. 어머나, 카페를 3개씩이나. 우리 두식이도 가게를 이만큼이나 키워놨어요. 이 정도 가게면 우리 사돈을 맺어도 손색이 없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인상이 참 좋네요. 우리 딸이랑 한번 잘 어울리겠어요. 여자 손님이 말꼬리를 길게 느리며 웃으셨어요. 문 너머로 남편의 어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행주를 다시 천천히 들어 카운터 옆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리에 들어가 손님 얼굴을 마주보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시어머니의 표정을 가까이에서 봤더라면 무너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룸에서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시간은 밤 10시가 다 되어서였어요. 시어머니가 두 분을 가게 문 앞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온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들떠 있었어요. 미정아, 가게 마감은 너 알아서 좀 해. 어머니 좀 피곤하다. 시어머니가 2층 계단 쪽으로 향하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네, 어머니.
행주를 든 채 짧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룸에서 어색하게 나오며 카운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미정아, 나 먼저 올라갈게. 남편이 시선을 슬쩍 피하며 말했어요. 응. 행주의 손을 닦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남편이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 동안 손에 든 행주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날 밤 침실에 누웠을 때 남편이 한참 뒤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린 채 옆으로 누워 천장을 외면했어요. 여보, 자. 남편이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깨어있어. 천장 쪽으로 시선을 둔 채 짧게 대답했어요. 오늘 그 가게 룸에 오셨던 분들. 남편이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이불을 천천히 내리고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봤어요. 누구야, 그분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친구분이래. 우연히 가까이 오셔서 식사하러 들르신 거래. 남편이 시선을 피하며 발끝만 내려다봤어요. 그래. 천천히 다시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여보, 진짜야. 엄마 친구분이라니까. 남편이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어요. 그 손을 가만히 외면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 그만 자. 이불을 다시 끌어올렸어요. 남편이 한참 동안 그대로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 등을 돌리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일정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휴대폰을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화면을 켜고 일기 앱을 열었어요. 오늘 룸에서 들었던 모든 대화와 남편의 어색한 웃음소리까지 한 줄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평소처럼 가게로 내려갔어요. 카운터 서랍을 열어 영수증 묶음을 정리하다가 안쪽 깊숙한 곳에 흰 종이 한 장이 끼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끌어냈어요. 어제 그 여자 손님이 남기고 간 명함이었습니다. 명함 앞면에는 화려한 글씨로 회사 이름이 박혀 있었고 뒷면을 뒤집어 봤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명함 뒷면에는 시어머니의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식이 정식 선보기.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시내 호텔 레스토랑. 명함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젯밤 가게 룸에서의 식사 자리는 양가 어른들이 먼저 얼굴을 보는 가벼운 자리였고 본격적인 두 사람만의 선보기 자리는 따로 잡혀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해졌습니다. 조용히 명함을 휴대폰 카메라로 앞뒤 모두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카운터 서랍 안쪽 원래 자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아침 장사 준비를 하던 손이 평소보다 2박자씩 빨라졌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자마자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대요. 카운터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짧게 말했어요. 그래, 다녀와. 저녁 장사 전엔 들어와야 한다. 시어머니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을 휘저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 식당 안쪽 살림집 부엌으로 들어가자마자 친정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친정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리 미정이. 친정 엄마가 등을 천천히 쓸어주셨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친정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묻지 않으셨어요.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따끈한 보리차 한 잔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엄마, 두식 씨한테 선자리가 들어왔어. 다음 주 토요일이래.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작게 말했어요. 친정 엄마의 얼굴에서 핏기가 잠시 가셨습니다. 뭐라고?
친정엄마가 의자에 다시 천천히 앉으셨어요. 명함을 봤어. 시어머니 글씨로 자리랑 시간까지 적혀 있었어. 휴대폰을 꺼내 새벽에 찍어둔 사진을 친정엄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친정엄마가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다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미정아. 친정엄마가 두 손으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는 내 살 길을 찾을 때다.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참고 살라고 한 번도 안 했지. 근데 이번엔 진짜 안 된다.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종이컵을 내려놓고 친정엄마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그 길로 박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박 변호사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미정아. 박 변호사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훈아, 이거 좀 봐줘. 가방에서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응접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10년치 일기 노트, 시어머니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 목록을 정리한 종이, 시이모가 따로 적던 비공식 장부를 몰래 사진으로 찍어둔 파일, 화장대 위 통장을 찍어둔 사진까지 마지막으로 새벽에 찍은 명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 변호사가 자료들을 한 장씩 천천히 넘겨봤어요. 응접실 안에 종이 넘기는 소리만 한참 동안 들렸습니다. 미정아. 박 변호사가 마지막 장을 덮고 고개를 들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어. 박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진지하게 쳐다봤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어요. 정훈아, 나 이제 진짜 결심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잘 결심했어. 다음 주 토요일 그 자리 끝나고 움직이자. 그날까지는 평소처럼 행동해. 박 변호사가 종이 위에 일정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날 저녁 가게로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아, 늦었네. 시어머니가 신문을 접으며 쳐다봤어요. 네, 어머니. 친정엄마가 그래도 좀 나아지셨어요. 앞치마를 다시 두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되었어요. 오후 6시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정아, 오늘 2식이 동창 모임이 있어서 좀 늦는단다. 본점 마감은 너 혼자 좀 해. 시어머니가 화장이 곱게 된 얼굴로 핸드백을 어깨에 걸치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다녀오세요. 행주를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나서는 모습을 카운터 뒤에서 묵묵히 지켜봤어요. 저녁 8시쯤 가게에 박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세댁, 오늘은 사장님이 안 보이네. 박 할머니가 평소 자리에 앉으시며 두리번거리셨어요. 오늘 외출하셨어요, 할머니. 물 한 컵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고 보니 내가 아까 시내 나갔다가 호텔 레스토랑 앞을 지나는데 우리 사장님이 어떤 젊은 아가씨랑 단둘이 앉아 있더라고. 동생이야? 박 할머니가 무심하게 물 한 모금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물병을 잡은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내 단정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어요. 네, 할머니. 동생이에요. 식사 천천히 하세요. 부드럽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주를 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머릿속에서 딸각 하고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0시 가게 문을 잠그고 셔터를 천천히 내렸어요. 빈 가게 카운터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비자금 통장을 몰래 찍어둔 사진들을 출력해둔 종이 묶음을 꺼냈어요.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
450만 원, 700만 원,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큰 금액들. 종이를 다시 가방 안쪽 깊숙이 넣고 가게 불을 껐어요. 이제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선복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주방을 정리하고 아침 장사 준비를 끝낸 시간이 8시였어요. 손을 닦고 잠시 카운터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려는데 2층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잠깐 안방으로 올라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행주를 카운터 위에 가지런히 놓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 앞에 섰을 때 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시이모와 아가씨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문을 톡톡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문을 닫으며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방 안에는 시어머니가 화장대 앞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시이모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침대 모서리에는 아가씨가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한쪽으로 쏠렸어요. 화장대 위에는 흰 종이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이리 가까이 와봐. 시어머니가 턱짓으로 화장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화장대 앞으로 두어 걸음 더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종이는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표를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어요. 너 같은 년은 그냥 굴러다녀. 이거 받고 떨어져. 시어머니가 수표를 발치 쪽으로 휙 던졌습니다. 수표가 발등 앞 카펫 위로 사뿐히 떨어졌어요. 시이모가 옆에서 팔짱을 풀며 거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후한 거지. 어디서 굴러온 것한테 1,000만 원이면 어디야. 시이모가 입꼬리를 비틀며 코웃음을 쳤어요. 침대에 앉아있던 아가씨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한마디 보탰습니다. 옳게 좋게 받고 나가. 자존심 부릴 처지도 아니잖아. 아가씨가 다리를 한 번 더 꼬며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발치에 떨어진 수표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또렷해졌습니다. 우리 두식이는 더 좋은 집안 여자 만나야지. 너 같은 어디서 굴러온 것 데리고는 안 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시집 와서 밥도 안 굶기고 옷도 안 떨어지게 입혀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10년이야, 10년. 그동안 내가 가슴에 묻고 살아온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두식이 인생 잡아먹은 거지 뭐.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켰어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가락 끝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진심이지 그럼. 내가 너랑 농담할 사이야.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화장대를 쾅 내려쳤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편이 잠옷바람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이게. 남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안방 안을 둘러봤어요. 발치에 떨어진 수표와 시어머니의 얼굴, 시이모와 아가씨를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남편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여보.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시선을 슬쩍 피했어요. 여보,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안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방바닥만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두시가, 너도 똑똑히 들어. 엄마가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남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미정아, 어머니 뜻이 그렇다면. 남편이 입을 우물거리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어머니 뜻이 그렇다면 뭐. 천천히 되물었어요. 남편이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정아, 어머니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남편이 발끝만 내려다본 채 작게 중얼거렸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마디 속으로 한꺼번에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어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발치에 떨어진 수표를 손가락 끝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수표를 두 손으로 가지런히 잡고 옷매무새를 한번 단정하게 다듬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또박또박 잘 쓸게요.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잠시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표를 핸드백 안쪽 깊숙한 칸에 천천히 넣었어요. 그동안 어머니 밑에서 10년 동안 잘 배웠습니다. 이만 내려가 볼게요. 고개를 한번 단정하게 숙이고 안방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시이모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나, 저거 봐라. 돈 받으니까 좋다는 거지. 시이모가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리며 비웃었습니다. 아가씨가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옳게, 짐 빨리 챙겨서 나가. 우리 집에 더 있을 이유 없잖아. 아가씨가 손가락으로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 문을 열고 나왔어요. 남편이 거실로 따라 나오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미정아, 잠깐만. 미정아. 남편이 뒤에서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손을 천천히 비켜냈습니다. 비켜줘. 짧게 한마디만 남기고 부부 침실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 옆 옷장을 열었습니다. 미리 싸둔 캐리어 2개가 옷장 안쪽 깊숙한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박 변호사를 만나고 온 그날부터 조금씩 챙겨 넣어둔 짐이었습니다. 캐리어를 꺼내 침대 옆에 세웠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비법 양념통을 청가방에 옮겨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장 아래 칸에 숨겨둔 10년치 시집살이 일기 노트를 모두 꺼냈어요. 노트들을 캐리어 안쪽에 차곡차곡 쌓아 넣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침실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캐리어를 보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미정아, 너 진짜 가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쥔 채 남편을 한번 바라봤어요. 여보, 잘 지내. 짧게 한마디만 남기고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거실 마룻바닥을 따라 또르륵 굴러갔어요. 안방 문 안쪽에서 시어머니가 시이모에게 뭐라고 떠드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리를 한 귀로 흘려보내며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어요. 1층 가게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들어서던 주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어요. 멸치 육수 솥이 가스불 위에 그대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는 잠그지 않은 물이 또르륵 떨어지고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앞 길가에 박 변호사의 차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운전석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미정아. 박 변호사가 캐리어 손잡이를 받아들었어요. 정훈아, 고마워. 차 조수석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 변호사가 캐리어 2개와 청가방을 트렁크에 차곡차곡 실었어요.
조수석 문에 손을 얹은 채 가게 간판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10년 세월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어요. 새벽 5시의 멸치 육수 냄새, 박할머니의 따뜻한 손, 시어머니의 폭언, 카운터 안쪽 시이모의 비웃음, 명품 쇼핑백을 양손에 든 아가씨의 그림자까지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자리를 잡고 안전벨트를 맸어요. 박 변호사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박 변호사가 운전대를 잡으며 옆 얼굴을 살폈어요. 괜찮아. 가자. 앞을 바라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가게 앞길가를 빠져나갔어요. 박 변호사가 차를 큰 길로 올리며 조수석 옆 좌석 위에 놓아둔 서류 봉투 하나를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미정아, 그거 좀 열어봐. 박 변호사가 잠시 신호에 멈추며 말했어요.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호점과 3호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친정과의 양념 공급 계약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두툼한 종이 묶음 하나가 더 들어 있었어요. 이혼 소장 초안이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묶음을 손으로 한번 쓸어봤어요. 준비 다 됐어. 너만 결심하면 돼. 박 변호사가 신호가 바뀌자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정면을 바라봤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골목들이 하나씩 멀어졌습니다. 그 시각 시댁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시이모와 마주 앉아 깔깔 웃고 있었다는 사실을 며칠 뒤 본점 주방 이모를 통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년이 순순히 나갔네. 역시 사람은 돈이 최고지. 시어머니가 시이모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친정집 앞에 차가 멈췄어요. 박 변호사가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내 친정집 마당 안쪽까지 옮겨줬습니다. 친정엄마가 부엌문 앞에 행주를 쥔 채 서 계셨어요. 친정 오빠도 안채에서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캐리어 손잡이에서 손을 떼며 친정엄마 쪽으로 걸어갔어요. 친정엄마가 두 팔을 벌려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잘 왔다, 우리 미정이. 친정엄마의 손이 등을 천천히 토닥였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한숨이 깊은 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친정엄마와 친정오빠가 마주 앉았어요. 핸드백 안쪽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수표 한 장이 식탁 한가운데에 가지런히 놓였어요. 친정엄마와 친정오빠가 동시에 수표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오빠.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이 돈은 시댁 일이 다 정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푼도 안 쓸 거야. 그리고 의미 있는 곳에 돌려놓을 거야.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식탁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어요. 친정오빠가 깊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표를 다시 핸드백 안쪽 깊숙한 칸에 천천히 넣었어요. 오늘 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집 안방에서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친정집에서 잠을 청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몸에 밴 습관대로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 이불을 끌어올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새벽엔 가락시장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같은 시각 시댁 백반집 본점 주방은 텅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박 할머니의 입을 통해 자세히 듣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멸치 육수 솥이 가스불 위에서 보글거리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주방 형광등도 켜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8시가 다 되어서야 시어머니가 잠옷바람으로 1층 주방으로 내려왔어요. 미정아, 미정아. 시어머니가 텅 빈 주방을 둘러보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가게 안에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카운터를 한 바퀴 돌고 화장실 문도 열어봤습니다. 2시가, 빨리 내려와. 시어머니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대고 외쳤어요. 남편이 잠옷바람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내려왔습니다. 왜 엄마? 남편이 졸린 눈으로 두리번거렸어요. 미정이가 안 보여. 미정이 어디 갔어? 시어머니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어제 그 수표 던지고 나가라고 했잖아. 남편이 멍한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래도 새벽 장사는 봐야 할 거 아냐. 다 큰 어른이 새벽 장사를 펑크내.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친정식당 안쪽 안방에서 이불을 다시 끌어올리며 휴대폰을 한번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 알림이 화면 가득 떠 있었지만 휴대폰을 다시 엎어 놓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가 행주를 손에 쥐고 가스불을 켰어요. 손에 익지 않은 솜씨로 솥에 물을 받고 멸치 한 줌을 던져 넣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직접 새벽장을 봐본 적이 없었어요. 가락시장 어느 가게에서 물을 사야 좋은 물을 살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친정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친정 식당 카운터에서 받은 사람은 친정 오빠였습니다. 부엌 식탁에서 보리차를 마시고 있던 중에 친정 오빠가 부엌 안으로 들어왔어요. 친정 오빠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렸습니다. 네, 한 사장입니다. 친정 오빠가 차분한 목소리로 받았어요. 우리 양념 매주 보내주는 거 오늘 좀 일찍 붙여줄 수 있어요? 가게가 좀 바빠서.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식탁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친정 오빠가 부엌 문턱에 등을 기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친정 오빠가 잠시 말을 끊었어요. 오늘부터 우리 친정에서는 시댁가게로 양념도 김치도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친정 오빠가 또박또박 끊어서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10년 동안 거래해온 사이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동생 친정 양념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 없으셨잖아요. 이제 거래도 여기서 끝입니다. 친정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한 사장. 잠깐만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친정 오빠가 휴대폰 화면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부엌 식탁에 다시 자리를 잡고 친정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친정 오빠가 보리차 잔을 손에 쥐며 천천히 옆자리에 앉았어요. 미정아, 이제 시작이야. 친정 오빠가 보리차 한 모금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본점 주방에서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가스불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부랴부랴 시장에서 사온 일반 양념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11시 반쯤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평소처럼 줄을 서지 않았어요. 박할머니가 가장 먼저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박할머니가 평소 자리에 앉으시며 카운터 쪽을 한번 둘러보셨어요. 새댁은 어디 갔어? 박할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물으셨습니다. 미정이가 좀 친정에 다녀온대요. 오늘은 제가 직접 끓였어요. 더 맛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김치찌개 뚝배기를 박할머니 앞에 내려놓았어요. 박할머니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드셨습니다.
박할머니의 숟가락이 입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박할머니가 천천히 숟가락을 뚝배기 위에 다시 내려놓으셨습니다. 사장님, 이거 새댁이 끓인 거 아니지? 박할머니가 안경 너머로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왜요? 맛이 좀 다른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맛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보통 김치찌개야. 우리 새댁 손맛은 어디 갔어? 박할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박할머니의 뒤를 따라 옆 테이블 손님 두 분도 수저를 내려놓고 카운터로 향하셨습니다. 사모님, 우리 계산해 주세요. 입맛이 좀 그래서요. 옆 테이블 손님이 지갑을 꺼내며 어색하게 말했어요. 점심 피크 타임이 끝나갈 무렵 평소 줄을 서던 가게 앞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단 2테이블 뿐이었어요. 시이모가 카운터 안쪽 자기 자리에 앉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말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고 간 거야? 시이모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언니, 일단 진정해. 친정에 다시 전화해 봐야겠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친정집 마당에서 박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노트북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미정아, 오늘 오후에 2호점이랑 3호점에 안내문을 보낼 거야. 박 변호사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정리된 안내문이 떠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야?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두 가게의 진짜 대표는 처음부터 한미정 한 명이었고 본점 사장님이 두 가게까지 같이 관리하시는 것처럼 행세해 오셨지만 이제부터는 너 혼자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바뀐다는 안내야. 박 변호사가 한 문장씩 천천히 짚어줬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내자.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안내문 발송 버튼을 눌렀어요. 오후 2시쯤 2호점에 직접 출근했습니다. 가게 안 직원 5명이 홀 한가운데 모여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보낸 안내문을 다들 한 장씩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주방 이모 두 분이 가장 먼저 입을 여셨어요. 새댁 사장님, 이게 정말이야? 주방 이모 한 분이 안내문을 흔들며 물으셨습니다. 직원들 앞에 서서 잠시 모두를 둘러봤어요. 이모님들, 그동안 본점에서 일하신 적도 있으셔서 저랑 다 아는 사이잖아요. 오늘부터 이 가게는 제가 직접 운영합니다. 손을 모은 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한 번씩 마주봤어요. 월급은 단 하루도 밀리지 않아요. 친정에서 들어오는 양념도 변함없이 매주 들어옵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릴게요. 직원들의 얼굴을 한 명씩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홀 가운데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던 매니저가 천천히 박수를 쳤어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 따라가겠습니다. 매니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방 이모 두 분도 앞치마를 다시 단정하게 매셨어요. 같은 시각 시댁 본점에서는 또 한 차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밀린 4대 보험료 고지서가 우편함에 한꺼번에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그날 저녁 본점 주방 이모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직원들 4대 보험을 가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며느리 명의로 슬쩍 끼워 넣어왔던 사실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직원 수당까지 한두 달 밀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본점 주방 이모 3분이 카운터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사모님, 우리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 정리해 주세요. 주방 이모 한 분이 통장 사본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이모님, 잠시만요.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할게요.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사정했습니다.
몇 달째 같은 말씀이세요. 우리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주방 이모 세 분이 동시에 앞치마를 풀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세 분이 한꺼번에 가게를 나가시는 모습을 카운터 안쪽에서 시이모와 남편이 멍하니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저녁 7시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떴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그대로 엎어놓았어요. 박 변호사가 옆자리에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받지 마. 내가 문자 보낼게. 박 변호사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어요. 박 변호사가 시어머니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며느님에 관한 모든 연락은 법적 대리인인 저에게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가 보낸 문자를 화면으로 보여줬어요. 그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는 사실을 며칠 뒤 본점에서 일했던 매니저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시이모가 옆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 한쪽 구석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아가씨가 그 옆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한마디를 보탰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럼 내 카드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주가 결제일인데. 아가씨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삐죽거렸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아가씨를 향해 손바닥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년아, 지금 카드값이 문제야. 가게가 망하게 생겼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막내딸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정집 부엌 식탁에서 박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노트북 옆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하나 올려놓았어요. 미정아, 다음 단계 준비됐어. 박 변호사가 봉투에서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종이 묶음을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가 가게 매출에서 빼돌려서 만든 비자금 통장 자료랑 시이모 이름으로 슬쩍 만들어둔 차명 계좌 자료야. 이걸 관할 세무서에 정식으로 제보 접수할 거야. 박 변호사가 종이 묶음 위에 도장이 들어갈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도장이 들어있는 작은 함을 가방에서 꺼냈어요. 천천히 도장에 인주를 묻혔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또박또박 찍어 내려갔어요. 도장 자국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봉투 안에 다시 정리해 넣었어요. 내일 아침 첫 시간에 접수할게. 박 변호사가 봉투를 가방 안쪽 깊숙한 칸에 챙겨 넣었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손바닥으로 식탁 위를 한번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무거운 짐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친정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며 따끈한 미역국 한 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아 주셨습니다. 미정아, 한술 떠라. 친정엄마가 옆자리에 앉아 등을 천천히 토닥여 주셨어요.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10년 만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천천히 한 그릇을 다 비울 수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세무서에 자료를 접수한 지 2주가 지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친정식당 주방에서 점심 손님 맞이 준비를 돕고 있었어요. 행주에 손을 닦고 있는데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보낸 문자였어요. 오늘 오전에 본점에 세무서 조사관들이 들어갔어. 지금쯤 시작됐을 거야. 문자를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백반집 본점 앞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4명이 가게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다는 사실을 며칠 뒤 본점에서 일했던 매니저를 통해 자세히 전해 듣게 됩니다. 가게 안에는 시어머니와 시이모가 카운터 안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손님이 없는 가게 안정적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카운터 앞에서 신분증을 펼쳐 보였어요. 관할 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사전 통지서 받으셨죠? 조사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신문이 툭 떨어졌어요. 시이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다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가게 매출 장부와 사업자 통장, 그리고 사장님 개인 통장까지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관이 카운터 안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른 조사관 2명이 안쪽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서류함을 한 칸씩 열어보던 조사관 중 한 명이 안쪽 깊숙한 칸에서 두툼한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장부는 시이모가 따로 적어두던 비공식 장부였어요. 가게 매출과는 별도로 시어머니의 개인 적금과 아가씨의 카드값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장부였습니다. 조사관이 장부 표지를 손으로 한번 쓸어보고 안경 너머로 시이모를 쳐다봤어요. 시이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그냥 제 개인 가계부예요. 시이모가 손을 휘저으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가계부에 가게 매출과 직원 월급이 적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조사관이 장부를 가방 안에 차분하게 넣었습니다. 며칠 뒤 오전 친정식당 안방에서 박 변호사와 마주 앉았어요. 박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오늘 저녁 지역 방송국에서 단독 보도가 나갈 거야. 박 변호사가 안경을 한번 축혀 올렸어요. 방송? 종이컵에 보리차를 따르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세무조사 들어간 게 동네에 이미 소문이 다 났어. 기자들이 며칠 전부터 가게 앞에 진을 쳤대. 박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지역 방송국 뉴스 예고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유명 노포 백반집, 며느리 내쫓고 탈세 의혹. 자극적인 자막이 화면 한가운데 떠 있었어요. 종이컵을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정훈아, 이 자막은 누가 만든 거야? 방송국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이건 기자들이 자체 취재로 만든 거야. 우리가 흘린 게 아니야. 박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7시 뉴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정집 안방 텔레비전 앞에 친정엄마와 친정오빠 박 변호사와 나란히 앉았어요. 뉴스 앵커가 자막과 함께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텅 빈 본점 가게 앞모습이 비쳤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가게 앞을 걸어가며 멘트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동네 노포로 알려진 백반집이 며느리를 내쫓고 탈세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이 동네 단골 인터뷰로 넘어갔습니다. 박 할머니의 모습이 화면 가득 잡혔어요. 박 할머니가 가게 앞 길가에서 손가락으로 가게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게 음식이 다 새댁 손맛이었어.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 박 할머니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며느리를 그렇게 모질게 내쫓았다는 거야. 나는 정말 그 새댁한테 미안해서 잠도 안 와. 박 할머니가 화면 안에서 눈물을 살짝 닦으셨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다가 박 할머니의 손이 닿았던 따스함이 손등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았습니다. 옆에서 친정엄마가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보도가 나간 다음 날 본점 가게 앞에는 손님 대신 기자들의 카메라가 진을 쳤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본점 건물주가 시어머니에게 직접 가게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며칠 뒤 본점에서 일했던 매니저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건물주가 카운터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이 건물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다음 달 계약 갱신은 어렵겠습니다. 건물주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카운터 의자에 주저앉으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10년을 이 건물에서 장사한 사이인데.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게 임대 보증인 말입니다. 건물주가 서류 한 장을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보증인 칸에 한 사람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친정 오빠의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무릎이 풀렸다고 했어요. 10년 전 가게를 처음 임대할 때 시어머니가 어렵다며 매달려서 친정 오빠가 호의로 보증인 칸에 이름을 올려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시어머니는 까맣게 잊고 살아왔어요. 이제 그 보증인이 친정 오빠라는 사실은 가게가 망하는 순간 모든 책임이 다시 시어머니 본인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결정적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친정집 마당에서 친정 오빠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아 친정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친정 오빠가 평상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방금 건물주한테 전화 받았다. 이제 보증인 자리에서 빠지겠다고 정식으로 통보했어. 친정 오빠가 휴대폰을 평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고마워, 오빠. 친정 오빠의 어깨에 머리를 잠시 기댔어요. 며칠 뒤 아가씨에 관한 소식이 동네 미용실을 통해 친정 식당으로 흘러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친정엄마가 전해주셨습니다. 아가씨가 단골 백화점 명품관에서 새 가방 하나를 골라 들고 카운터로 향했다고 했어요.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한 번 긁고 2번 긁었습니다. 손님, 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됩니다. 직원이 카드를 카운터 위로 다시 밀어 놓았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다시 해보세요. 아가씨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한도 초과로 결제가 어렵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시면 보여주시겠어요? 직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고 했어요. 아가씨가 백화점 한가운데서 발을 동동 굴렀다고 했습니다. 가방을 카운터 위에 던지고 손에 든 휴대폰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막내딸에게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가 본점 매니저의 입을 통해서도 들려왔습니다. 이년아, 지금 너 카드값이 문제야. 가게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본점까지 새어나왔다고 했어요. 아가씨가 그 자리에 가방을 두고 도망치듯 백화점을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 텅 빈 본점 가게 안에서는 남편이 혼자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며칠 뒤 우편함에 꽂힌 안내문을 본 본점 매니저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남편이 우편함을 한번 열어 안내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박 변호사 사무실의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가정법원의 이혼 조정 출석 통지서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통지서를 카운터 위에 펼쳐놓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이모가 옷가지를 가방에 챙겨 넣고 있었어요. 시이모가 시어머니와 안방에 마주 앉았다는 이야기를 본점 매니저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말자야,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장부도 네가 시켜서 쓴 거잖아. 시이모가 짐 가방 손잡이를 잡으며 시어머니를 외면했어요. 언니, 지금 무슨 소리야? 언니가 그동안 가게에서 얼마나 챙겨갔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시어머니가 시이모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내가 받은 거? 그건 다 네가 시켜서 받은 거지. 나는 책임 없어.
시이모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안방 문을 열고 나갔어요. 시이모가 짐 가방을 끌고 시댁 현관문을 나설 때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 2호점에서는 점심 손님이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가게 입구새로 다 높이 옌 팻말 아래로 박 할머니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박 할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며 두 손을 활짝 벌리셨어요. 새댁 사장님, 우리 사장님. 박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박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가 진짜 며느리 손맛이래. 동네 어르신들이 다 그러더라고. 박 할머니가 활짝 웃으시며 평소 자리로 가셨습니다. 박 할머니의 뒤를 이어 본점 옛 단골 어르신들이 한 분씩 가게로 들어오셨어요. 홀이 금세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방에서 멸치 육수를 다시 끓이며 가스불을 올렸어요. 10년 동안 새벽 5시에 켜던 그 불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가게도 아닌 직접 운영하는 가게의 가스불이었어요. 첫 주 매출이 본점 전성기의 2배를 찍었다는 사실을 그 주 토요일 박 변호사가 정산표를 펼쳐 보여주며 알려줬습니다. 토요일 저녁 가게 마감을 마치고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을 씻고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떴어요. 이번에는 부재중 전화가 아니라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봤어요. 박 변호사가 옆자리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한번 들어봐. 박 변호사가 짧게 말했어요. 음성 메시지 재생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정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번 끊겼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모질게 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가게 다시 살려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음성 메시지 중간에서 손가락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박 변호사 쪽으로 천천히 밀었어요. 정훈아, 이거 증거 보관함에 넣어줘. 박 변호사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휴대폰을 자기 쪽으로 끌어가 자료 보관 폴더로 옮겼어요. 식탁 의자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친정집 마당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따끈한 미역국 한 그릇을 식탁 위에 다시 내려놓아 주셨습니다. 미정아, 한 그릇 더 들어라. 오늘 가게에서 종일 서 있었잖아. 친정엄마가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편안함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어요. 이혼 조정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친정집 안방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한 정장 차림을 한 번 더 가다듬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옅은 색 입술을 살짝 발랐습니다. 친정엄마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미정아, 준비 다 됐어? 친정엄마가 어깨에 두 손을 가만히 얹어주셨습니다. 응, 엄마. 거울 속 친정엄마의 눈과 마주쳤어요. 우리 미정이 오늘 잘 다녀와라. 친정엄마가 등을 천천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가정법원 앞에 박 변호사의 차가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려 법원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 변호사가 옆에서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어요. 조정실 앞 복도 의자에 박 변호사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쳤어요. 미정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자. 박 변호사가 파일을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파일 안에는 10년치 일기사본,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 파일 목록, 비자금 통장 내역, 시이모의 비공식 장부 사본, 그리고 양념 공급 거래 내역과 매출 기여도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복도 저쪽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복도 끝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검은 외투를 어깨에 걸친 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따라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며칠 사이에 푹 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 의자에 자리를 잡으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잠시 휘청거렸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팔을 받쳐주며 의자에 앉혔습니다. 서류 파일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정면을 바라봤어요. 조정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안쪽에서 손짓으로 안내했습니다. 박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정실 한가운데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가운데 의자에 조정위원 한 분이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테이블 한쪽 자리에 박 변호사와 나란히 앉았어요. 맞은편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차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다리가 풀린 듯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조정위원이 안경을 축혀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양쪽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절차를 시작했어요. 박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조정위원 앞으로 파일을 천천히 밀었어요. 조정위원이 파일을 한 장씩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0년치 일기 사본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는 동안 조정실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조정위원의 미간이 차츰 좁아졌습니다. 다음 자료로 넘어가자 시어머니의 폭언이 적힌 녹취록이 차례로 펼쳐졌어요. 녹취록 위에 적힌 글자들을 조정위원이 한 줄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자꾸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한번 슬쩍 쳐다보고 다시 시선을 떨궜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시어머니의 비자금 통장 내역이 펼쳐졌습니다. 매달 가게 매출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시이모 명의로 옮겨진 차명 계좌 자료가 함께 놓여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통장 사본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한 번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이 처음 보는 자료들이라는 듯 입을 살짝 벌렸어요.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엄마. 남편이 작게 입을 우물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남편이 그 손을 슬며시 비켜냈습니다. 조정위원이 파일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안경을 콧잔등 위로 한 번 더 밀어 올렸어요. 한미정 씨,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정위원이 펜과 종이를 앞에 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모았어요. 위자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조정위원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어요. 위자료는 안 받는 대신 두 가지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본점에서 친정에서 보내는 양념과 김치를 더 이상 쓰지 않도록 정리해 주세요. 본점 이름을 그대로 둔 채 친정 손맛으로 영업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요. 손가락 하나를 들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조정위원이 종이 위에 펜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둘째, 결혼 기간 동안 가게 매출에 제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당하게 나눠받겠습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손가락 두 개를 펴며 말을 마쳤어요. 조정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깨를 들썩이며 작은 흐느낌을 시작했어요. 미정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정위원 쪽으로 시선을 둔 채 시어머니를 외면했어요. 미정아, 어머니가 진짜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그만해. 남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조정위원이 헛기침을 한 번 하며 분위기를 정리했어요. 한미정 씨 요구사항은 정리되었습니다. 황두식 씨와 본점 사장님 쪽에서 받아들이시면 오늘 조정안이 성립됩니다. 조정위원이 펜을 내려놓고 양쪽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옆에서 살짝 어깨를 한번 두드려줬어요. 조정안의 도장을 찍는 동안 시어머니의 어깨가 계속 떨렸습니다. 도장을 마지막으로 내려놓고 조정실 문을 향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뒤에서 따라 나왔습니다. 법원 정문 앞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아, 한 번만 살려줘. 어머니 한 번만. 시어머니가 법원 앞도로 한복판에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어요. 박 변호사가 옆에서 팔꿈치를 살짝 받쳐줬습니다.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박 변호사의 차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차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에도 법원 앞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시동을 걸며 옆 얼굴을 살폈어요. 미정아, 괜찮아? 박 변호사가 운전대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앞 유리창 너머 도로를 바라본 채 짧게 대답했어요. 차가 법원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저녁 친정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지역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자막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유명 백반집 운영자, 며느리 학대와 탈세 혐의로 검찰 송치. 기자의 멘트가 시작되자 화면이 본점 가게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가게 셔터가 굳게 내려와 있었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박 할머니의 모습이 다시 화면에 잡혔어요. 이 가게 음식 다 새대기 한 거야. 우리 동네 사람들은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어. 박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게를 가리키며 또렷이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서 계신 또 다른 단골 어르신이 말씀을 보태셨어요. 새댁이 진짜 천사였어. 우리 한 번도 새댁한테 짜증내는 거 본 적 없어. 어르신이 두 손을 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친정엄마가 옆에서 두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미정이 동네 어르신들이 다 알고 계셨네. 친정엄마의 손이 따뜻하게 손등을 감쌌습니다. 같은 시각 동네 어느 골목 모퉁이 작은 카페에서는 아가씨가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박 할머니가 며칠 뒤 가게에 들르시며 전해주셨어요. 아가씨가 카페 안쪽 자리에서 친구들을 기다렸지만 친구들 중 한 명도 약속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가씨가 휴대폰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빈 의자만 바라봤다고 했어요. 같은 시각 중고 거래 앱에는 아가씨가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들이 한 번에 5개씩 헐값으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시이모는 친척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연락을 끊고 어디로 갔는지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며칠 뒤 본점에서 일했던 매니저가 친정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매니저가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어제 가게에 잠깐 들렀는데요. 매니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귀에 댔어요. 두식 씨가
텅 빈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카운터 의자예요. 매니저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에 잠시 힘이 들어갔어요. 두식 씨가 사장님이 두고 가신 앞치마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그 모습 보고 그냥 가게 문 닫고 나왔어요. 매니저가 말을 마쳤습니다. 천천히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부엌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 편을 벗어나지 못했던 남편이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는 사실이 가슴 한 켠을 묵직하게 누르고 지나갔어요. 같은 날 저녁 친정집 식탁 위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다시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수표가 식탁 한가운데에 가지런히 놓였어요. 박 변호사가 식탁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정엄마와 친정오빠도 옆자리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정훈아. 박 변호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응, 미정아. 박 변호사가 종이컵을 손에 쥐며 고개를 들었어요. 이 돈, 동네 독거 어르신들 무료 백반 후원금으로 전액 기부하려고. 수표를 손가락으로 한번 가볍게 짚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혼자 끼니 거르시는 어르신들 많잖아. 박할머니 같은 분들이 늘 챙겨주신 마음을 이렇게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서. 손바닥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미정아. 내가 절차 도와줄게. 박 변호사가 역게 미소를 지었어요. 친정엄마가 옆에서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가져다 대셨습니다. 친정오빠가 어깨를 한번 토닥여줬어요. 수표를 다시 핸드백 안쪽 깊숙한 칸에 천천히 넣었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모든 것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그 자리에 새로 채워 넣을 마음 한 칸이 비로소 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동네 큰 길가 모퉁이에 새각의 간판이 올라갔어요. 미정인의 백반, 친정엄마 손맛 그대로. 단정한 글씨가 햇살 아래에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가게 앞 길가에는 개업 화환들이 양쪽으로 줄지어 늘어섰어요. 화환마다 동네 단골 어르신들과 친정식당 손님들이 보내주신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어요. 이번 새벽엔 시댁 2층이 아니라 친정집 안방이었습니다. 이불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옷장에서 새로 마련한 하얀 앞치마를 꺼냈어요. 가게 주방에 들어서자 친정엄마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 앞치마 끈을 허리에 두르며 친정엄마 쪽으로 다가갔어요. 우리 미정이 첫 소치인데 엄마가 같이 끓여줘야지. 친정엄마가 솥뚜껑을 손으로 한번 닦으셨습니다. 엄마, 목이 잠시 메어왔어요. 친정엄마가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미정이가 손 좀 보태라. 친정엄마가 멸치 한 줌을 손에 쥐어주셨어요. 함께 솥에 멸치를 넣고 가스불을 올렸습니다. 육수가 천천히 끓어오르며 가게 안에 익숙한 향이 퍼졌어요. 10년 동안 시댁 주방에서 매일 새벽 끓이던 그 향이었습니다. 이번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가게의 진짜 주인으로 솥 앞에 서 있었어요. 오픈 시간이 다가오자 가게 앞 유리문 너머로 손님들의 그림자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러나가는데 가장 앞에 박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할머니. 가게 문을 활짝 열며 박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미정 사장님, 우리 미정 사장님. 박할머니가 두 손으로 손을 꼭 감싸주셨어요. 내가 미정 사장님 음식만 기다렸어.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박할머니의 눈가가
살짝 붉어지셨습니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평소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똑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박 할머니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안쪽 자리로 모셨어요. 박 할머니의 뒤를 이어 본점 시절 단골 어르신들이 한 분씩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홀이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점심 피크 타임이 되자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카운터 안쪽에는 친정 오빠가 손님들을 안내하며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방 한쪽에서는 친정 엄마가 김치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박 변호사도 가게 입구 쪽 자리에 첫 손님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박 변호사 앞에 따끈한 김치찌개 한 상을 직접 차려 가져갔습니다. 정훈아, 천천히 드셔. 상을 내려놓으며 작게 말했어요. 미정아. 박 변호사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가게 열었네. 진심으로 축하해. 박 변호사가 옅게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정훈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매만지며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첫 숟가락을 떠입에 넣었어요. 박 변호사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미정이 손맛이네. 박 변호사가 천천히 한 그릇을 비워갔어요. 오후 3시 점심 피크 타임이 끝나고 잠시 한숨을 돌렸습니다. 홀 한쪽 벽에 걸어둔 작은 액자를 올려다봤어요. 친정엄마가 직접 붓으로 써주신 글씨가 액자 속에 단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5시의 마음을 잊지 말자. 10년 동안 시댁 주방에서 보낸 새벽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박 할머니의 따뜻한 손, 시어머니의 폭언, 카운터 안쪽 시이모의 비웃음, 명품 쇼핑백을 든 아가씨의 모습까지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지금 이 가게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액자를 한번 가볍게 쓸어봤어요. 마침 새 손님이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끈한 김치찌개 한 상을 다시 손에 들고 손님 자리로 향했어요. 같은 시각 옛 시댁 본점이 있던 자리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을 박 할머니의 입을 통해 자세히 듣게 됐습니다. 며칠 전 박 할머니가 그 골목을 지나가시며 잠시 멈춰가게 앞을 살펴보셨다고 했어요. 가게 셔터에는 임대 표지판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옛 시댁 본점 자리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채 한 달 넘게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다른 동네 작은 분식가게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도 박 할머니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내가 그 가게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두식이가 거기서 그릇 닦고 있더라. 박 할머니가 가게 마감 시간에 잠시 들르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행주의 손을 닦으며 박 할머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일하시는구나. 짧게 한마디만 답했어요. 가슴 한구석에 잠시 묵직한 감정이 스쳐갔지만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박 변호사가 가게로 들렀어요.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가게 안에는 손님이 거의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카운터 앞에 잠시 멈춰서며 입을 열었어요. 미정아, 어제 그 일 정리됐어. 박 변호사가 안경을 한번 축혀 올렸습니다. 어떻게 됐어? 행주를 카운터 위에 가지런히 놓으며 박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본점 사장님 재판이 어제 마무리됐어.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고 들었어. 박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전해줬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가 있던 건물도 결국 세무서 추징금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대. 살던 집에서 나와서 변두리 작은 단칸방으로 옮기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행주를 손가락으로 한번 만지작거렸어요. 그래.
짧게 답하고 다시 카운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슴 안에서 어떤 감정의 파도도 잃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며 잠시 멈췄어요. 10년 동안 가슴에 묵직하게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카운터 앞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미정아. 박 변호사가 카운터 위에 두 손을 모았어요. 응. 행주를 카운터 옆 바구니에 넣으며 박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사장님이 됐네. 박 변호사가 멋쩍게 웃으며 안경을 한번 축혀 올렸어요. 박 변호사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학교 동창을 다시 만났던 작은 법률사무소의 응접 소파, 노트에 또박또박 글씨를 적어 내려가던 그 손 조정실에서 두툼한 파일을 펼치던 그 단정한 손길까지 박 변호사가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와 줬다는 사실이 새삼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천천히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고마워, 정훈아. 정말로. 박 변호사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박 변호사가 잠시 시선을 떨궜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가게 셔터를 함께 내렸어요. 박 변호사가 셔터 손잡이를 잡아 천천히 내려줬습니다. 가게 앞 길가에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비쳤어요. 박 변호사가 두 손을 외투 주머니에 넣으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미정아. 박 변호사가 작게 입을 열었어요. 응. 가게 셔터 앞에 서서 박 변호사를 마주 봤습니다. 가게가 좀 더 자리 잡으면 손님이 아니라 친구로 한 끼 같이 하자. 박 변호사가 시선을 잠시 길가 쪽으로 돌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 변호사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잔잔하게 따스해졌어요. 그래, 천천히. 내가 편할 때 그러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어요. 박 변호사가 길 건너편 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마감 정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는 길에 옛 시댁 골목을 지나가게 됐어요. 골목 입구에 다다르자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한번 멈춰졌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들어서던 그 가게 자리였어요. 한때 줄을 서던 가게 셔터에는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한번 들썩이며 옆으로 흔들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비닐봉지가 가볍게 손목에 닿았습니다. 봉지 안에는 내일 새벽 친정 엄마와 함께 끓일 사골이 따뜻하게 담겨 있었어요. 손목에 묵직하게 닿는 사골의 무게가 어쩐지 든든했습니다. 옛 시댁 골목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동그란 빛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오자 친정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길이 펼쳐졌어요. 길가에 늘어선 가게들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나 가게 주방에 첫 솥을 올릴 거예요. 이번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도 아닌 가게 간판에 이름석 자가 또렷이 박힌 사장으로서요. 손에 든 사골 봉지를 한번 고쳐 잡고 친정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어요. 가슴 한가운데에서 따스한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미정 씨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한미정 씨가 진짜로 얻고 싶었던 건 가게도 통장도 그 1,000만 원짜리 수표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자기 자신을 인간답게 대해주는 단 한 사람, 그거 하나였겠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한미정 씨처럼 묵묵히 새벽을 견디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 오늘 한미정 씨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여유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